미국에서 손꼽히는 의사조차 가족의 치료를 위해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매일 수술실에서 생명을 구하던 그가 아내의 암 진단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복잡함과 한계를 온몸으로 체감한 그는 결국 상상도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으로의 의료 여행이었습니다. 세계 의료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그의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 펼쳐진 놀라운 경험은 그와 그의 가족뿐 아니라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스미스입니다. 뉴욕에 위치한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의사로 주로 복잡한 외상과 장기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 15년 동안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환자들이 저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의료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내 린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은 순간 제 자신도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시스템도 한없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린다는 평소 건강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갈 때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무거운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대장암이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의사로서 암이라는 단어는 수없이 들어왔지만 그 단어가 제 아내와 연결되니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를 받을 거야.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제 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어요. 다음 날 린다를 데리고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전문 병원인 만큼 제가 가장 신뢰하는 곳이었죠. 담당팀과 함께 린다의 상태를 검토한 결과는 다행히도 조기 발견 단계였습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에 잠시 안도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으로 들은 이야기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수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대기 시간이 최소 4달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그 이후에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제 아내인데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는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너도 알잖아. 우린 응급 환자나 진행 상태가 더 심각한 환자부터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해. 규정을 어길 순 없어. 저는 의사로서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으로서 그 답변은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치료비 문제도 걸림돌이었어요. 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수술과 방사선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 비용은 쉽게 수십만 달러를 넘길 거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현실적이고도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린다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절망이 가득했고 저는 무언가 말해야만 했어요. 걱정 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병적으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찾던 중 뜻밖의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죠. 한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이 세계 1위라는 통계를 확인했어요. 이게 진짜야? 미국조차 5년 생존율이 약 64%에 불과한데 한국은 무려 70%를 넘는다니.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한국의 의료 체계가 단순히 운 좋게 뛰어난 결과를 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이 뒷받침된 결과였어요. 더 찾아보니 서울 아산병원과 연세암병원이 자주 언급되더군요. 두 병원 모두 암 치료의 글로벌 리더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 아산병원은 로봇 수술과 정밀 방사선 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그 병원이라면 린다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구체적인 희망이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암 치료 성과만 좋은 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갖췄다는 거였어요. 대기 시간이 짧고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치료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믿기 힘들었어요. 제가 속한 미국의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미국에서 환자는
의료 절차의 복잡함과 높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필요한 검사를 바로 받고 며칠 안에 치료 계획이 세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내 린다에게 들려줬을 때 그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요? 그녀의 반응도 당연했습니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찾은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한국에서 해봐야 해요. 문제는 한국으로의 이동과 치료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한국 의료 시스템은 외국인 환자들에게도 열려 있었습니다. 병원마다 외국인 전담팀이 운영되고 있고 영어 통역 서비스까지 제공된다는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메일로 서울 아산병원의 린다의 상태를 설명하며 연락을 취했는데 며칠 안에 상세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간단히 안내하면서 린다를 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신속한 응답은 미국에서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가요. 린다도 더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린다가 제게 물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서울의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도시에 가득한 활기와 질서, 그리고 사람들이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가 제 마음을 안정시켜줬어요. 하지만 그런 감상에 빠질 여유는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내 린다의 치료뿐이었죠.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 병원이 단순한 의료시설이 아니라 마치 첨단 과학연구소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대적인 건축물, 수많은 환자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의료의 중심지임을 실감했어요. 영어로 쓰인 간판과 외국인을 위한 안내 데스크는 우리가 낯선 곳에 있다는 두려움을 덜어줬습니다. 린다는 처음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병원 직원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팀에서 우리의 모든 절차를 도와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린다. 여기에선 모든 게 잘 진행될 거예요. 한 간호사의 따뜻한 말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진료 첫날, 우리는 담당 의사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그는 린다의 상태를 상세히 검토한 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행히도 조기 발견이 되었고 린다 씨의 상태는 충분히 치료 가능합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 완치 확률이 높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치료 과정의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단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린다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 계획이 금세 준비되었고 수술 일정도 바로 잡혔습니다. 모든 과정이 마치 잘 설계된 기계처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의 효율성은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수술 전날 린다는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들을 믿어요.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존.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수술은 최첨단 로봇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 기술이 린다의 몸에 가해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암세포를 정확히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우리는 이 기술을 통해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의사로서도 남편으로서도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린다가 수술실로 들어간 후 저는 대기실에서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함이 커졌지만 동시에 병원에 대한 신뢰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이곳에서라면 린다가 반드시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멈출 듯 뛰었어요. 담당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암세포를 모두 제거했고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없이 들어온 말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까지 큰 감동으로 다가오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린다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뒤에도 저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치료가 린다의 암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을까? 의사로서, 남편으로서 이런 질문은 제게 당연했습니다. 치료는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재발의 가능성이나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병원에 있는 동안 우연히 한 논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실에 놓여있던 국제암연구 학술지에 카이스트라는 한국 연구기관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죠. 논문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가능성에 대해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논문의 제목과 내용을 읽으며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의료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고 있었지만 암 치료에까지 적용한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혁신적이었죠. 논문에 적힌 연구진의 이름 중 하나가 조광현 교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저는 제 네트워크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라인을 통해 카이스트와 조 교수의 연구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가 서울 아산병원과 협력해 암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견한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린다의 담당 의사에게 이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이스트와의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린다의 데이터를 이런 연구에 활용할 기회가 있을까요? 담당 의사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린다의 동의를 구해 카이스트와 병원이 협력 중인 프로젝트에 그녀의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조 교수와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연구팀이 보내온 중간 보고서를 통해 그들의 연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카이스트의 연구는 단순히 이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암을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었고 이 접근법은 기존의 암 치료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의학계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중 대다수는 실질적인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는 외과 의사로서 눈앞에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과는 달리 이런 연구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는 사이 린다의 치료는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밀 방사선 치료와 면역 치료를 병행하며 그녀의 회복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가 그녀의 상태를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린다 씨는 지금까지 이상적인 회복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발 가능성도 낮은 편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저는 한편으로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재발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담당 의사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암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에서 다른 암 환자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제 남편은 너무 늦게 발견됐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아내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조기 발견과 훌륭한 의료 환경 덕분에 린다는 지금도 웃으며 회복 중이었죠. 린다의 회복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저는 점차 주위를 둘러볼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의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저는 늘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이처럼 효율적이고 환자 중심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저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의 환자 전용 라운지에서 한국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대화를 엿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대화가 의료비와 관련된 걱정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면 치료 비용에 대한 걱정이 환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배하곤 했죠.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당 의사와의 후속 상담에서 이 점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국의 환자들은 치료 비용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대장암 치료는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의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용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커버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암 치료와 같은 중증 질환에는 별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미국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미국의 의료비는 지나치게 높고 건강보험 시스템도 매우 복잡합니다. 보험이 있더라도 과다 청구나 제한된 보장 범위 때문에 환자가 직접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합니다. 저조차도 아내의 치료를 위해 몇 가지 보험사와 긴 싸움을 벌여야 했으니 일반 환자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그날 저녁 린다와 함께 병원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한국 의료비가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묻자 린다는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정부가 병원에 직접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까? 그렇기도 하고 의료진이 환자 치료를 우선시하기 때문이야. 미국은 보험회사와 병원의 이윤 중심 시스템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돼. 저는 천천히 설명하며 미국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린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처럼 의료를 개혁할 필요가 있겠네. 그런데도 왜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그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의사로서 제가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이지. 그리고 시스템을 바꾸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야. 한국의 병원에서는 치료가 환자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환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의 참여를 중요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좋은 의료진이 많지만 시스템 자체가 환자보다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했어요. 며칠 후 린다의 면역 치료가 진행되던 날, 저는 병원 직원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환자들을 대하는 전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통역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모든 의사소통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은 한국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만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함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병원 직원 한 명이 린다에게 친절하게 다가와 그녀의 회복 과정을 묻는 모습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린다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미국 시스템에 익숙했나 봐요. 한국에서 이렇게 환자를 배려하는 걸 보니 어때요? 저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료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을 존중하고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걸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린다의 마지막 면역 치료가 끝나던 날, 저는 그동안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불안과 절망이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의 헌신과 체계 속에서 서서히 희망으로 변해갔죠. 그녀가 다시 건강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저는 가족으로서, 의사로서 이 모든 경험이 단순히 치료에 그치지 않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종 상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린다 씨, 지금까지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는 매우 안정적이며 추가적인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통해 상태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의 말에 린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기검진 외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재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암은 언제나 재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린다 씨의 경우 초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린다가 병실을 나와 퇴원 수속을 밟을 때 병원 관계자들이 직접 다가와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가족처럼 돌보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뒤 우리는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와 병원의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환자를 중심에 둔 진정한 의료를 이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의료진 중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따라주셨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겸손한 태도는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대했지만 이렇게 따뜻한 관계를 경험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가진 인간적인 태도와 헌신이 치료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한국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러 담당 의사와 최종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는 간단히 린다의 상태를 점검한 뒤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격려를 전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다시 익숙한 수술실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술 계획을 검토하며 팀원들과 함께 복잡한 케이스들을 준비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수술 기술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장기가 손상된 30대 남성 환자의 응급수술을 맡았습니다. 차량 충돌로 인해 간과 신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뇌출혈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간의 일부를 보존해야 합니다. 출혈을 제어하면서 장기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술 준비 중 저는 팀원들과 함께 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팀워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출혈을 제어하고 손상된 부위를 정교하게 복구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저는 환자가 회복 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치료 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수술을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팀과의 논의 중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씩 떠올리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팀원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며 환자와 가족의 경험을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환자의 가족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보았습니다. 환자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고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가장 걱정됩니다. 그녀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외과 의사로서 수술 후 경과를 간단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민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앞으로의 회복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만약 추가적인 질문이나 걱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환자분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대화는 정보 전달을 넘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술 후 환자와 가족들과의 대화를 더 많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계획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감정과 우려까지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오늘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은 자신들이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의 한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선생님께서 환자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시는 걸 보고 다른 의사들도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안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의료의 인간적인 면이 제 일상에 조금씩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린다도 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복 이후 자원봉사를 시작해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린다가 건강을 회복한 지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시스템의 놀라운 가치를 여전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한국이 보여준 헌신과 혁신의 깊이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가족으로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의료란 단순히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온전히 돌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치료를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를 더 나은 의사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혁신이 전 세계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랑스러운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도 러일 전쟁 이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을 꼽았습니다. 일본의 영웅조차 적이었던 조선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순신이 나의 함대를 지휘했다면 그는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다. 여기 일본인 학생들이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결국 일본을 넘어 국제학회까지 진출하고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군 관계자들에게서 엄청난 호응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미야 류이치입니다.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이죠. 어릴 적부터 전쟁사와 해군 영웅들에 빠져 지냈습니다. 특히 일본의 자랑스러운 해군 제독인 도고 헤이하치로와 사토 다카타로는 저에게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전술과 승리는 저에게 역사 연구에 대한 꿈을 키워주었고 언젠가 저도 해군사를 연구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우연히 접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로 인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접한 것은 도고 헤이하치로의 전기를 읽던 중이었습니다. 도고 제독이 러일 전쟁 이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이순신을 꼽았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왜 도고 같은 일본의 영웅이 조선의 장군을 그렇게 높이 평가한 것일까요? 의아함에 더 읽어 내려갔을 때 도고는 이순신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순신이 나의 함대를 지휘했다면 그는 세계를 지배했을 것이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난중일기를 보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긴장도 됐습니다. 역사적 문서라곤 해도 고작 장군의 일기 아닌가. 전투 기록 몇 줄 읽고 끝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건 그저 전투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흐르는 것은 고독한 한 인간의 마음속 전쟁과 결단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기록은 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일본과 조선의 전투를 넘어 정치와 음모, 배신과 의무 사이에서 홀로 싸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왕과 조정의 불신 속에서도 그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는 그의 기록을 읽으며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 시리즈를 정주행하는 기분이랄까요? 이제 한 장만 더 읽고 자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밤새워 읽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난중일기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가 겪은 고통과 배신이었습니다. 그를 시기하던 동료 장수들은 그를 해임시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심지어 고문까지 당한 그 순간에도
이순신은 오직 조선을 구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슈퍼히어로 아닌가?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 대목에서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만약 저라면 아마 다 때려치우고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는 리더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는 존재라고 몸소 증명했습니다. 그의 전투 기록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명량 대첩이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한 전투라니 이건 무슨 영화 줄거리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거 과장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난중일기의 기록과 여러 연구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은 명량 해협의 물살을 철저하게 계산해 전투를 준비했고 절망에 빠진 병사들을 하나로 묶는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리더다. 일기의 또 다른 매력은 인간적인 유머와 고뇌였습니다. 어떤 날은 폭풍으로 함선이 망가져 속이 타들어가는 장면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늘도 나를 돕지 않는군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순간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고대의 장군도 우리처럼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다니. 하지만 그가 불평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은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시달렸고 때론 무모해 보이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 속에서도 끝까지 신념을 지켰다는 점이야말로 그의 진짜 위대함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는 그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읽을수록 저는 그의 철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구절은 단순한 전투 지침을 넘어서 삶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적 통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은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승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순신의 기록을 통해 리더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순신에 대해 배우지 않았을까? 도고 헤이하치로와 같은 일본의 영웅들이 이순신을 극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역사 속에서는 그가 단편적으로만 언급될 뿐일까요? 저는 더 이상 이 의문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해군사를 연구하는 학생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연구하고 세상에 알리는 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도 들었습니다. 일본 학계는 전통과 자존심이 강한 곳입니다. 조선의 장군을 존경하는 학생이란 시선으로 저를 비웃거나 조롱하는 이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순신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난중일기를 덮고 난 후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책만으로는 그의 삶과 철학을 온전히 체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전장을 직접 밟아보자 이순신의 흔적을 따라가면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결심한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한국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저를 보며 황당해했습니다. 이순신을 보러 갑자기 한국에 간다고. 그들의 표정에는 도대체 이순신이 뭐라고? 라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이순신 장군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발을 디디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그 거대한 동상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장군은 검을 든 채 여전히 조국을 지키는 전사처럼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선 이순신 동상은 그 자체로 한국의 자부심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한국인들에게 이순신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서도 이순신은 여전히 리더십과 헌신의 상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화문을 뒤로하고 이순신의 전투가 펼쳐졌던 명량 해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은 그 전설적인 해전의 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상대한 그 해협. 그 현장을 눈으로 직접 보면 그의 전략과 결단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량 해협에 도착하자 그날의 날씨는 맑았지만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거칠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곳은 배가 다니기 쉽지 않은 험한 바다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승리를 만들어냈을지 상상해보니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이순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제 입에서 무심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해협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가 이끈 병사들이 어떤 심정으로 이 바다를 건너갔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리더십 아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니 왜 도고 헤이아치로가 이순신을 존경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도고는 전술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강인한 정신과 리더십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명량 해협의 물살은 단순히 물리적인 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려움과 싸워 이겨낸 상징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한 승리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길을 걷다 보니 카페와 가게 이름, 기념품들에도 이순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니 문득 일본에서 도고 헤이하치로나 사토 다카타로의 이름이 붙은 카페가 있을까 싶어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자부심과 애정이 부러웠습니다. 해협 근처의 작은 박물관에서 저는 거북선의 모형도 볼 수 있었습니다. 거북선의 독특한 설계와 방어 구조는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라 시대를 앞선 발명가이기도 했구나. 저는 그의 창의성과 지략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명량 해협이 거친 파도 소리와 광화문 앞의 이순신 동상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논문과 발표를 통해 일본 학계에 알리겠다는 결심과 함께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조선의 장군 연구를 한다고? 교수님과 동기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류이치, 내가 연구할 사람이 없어서 이순신을 파고드는 거야? 라는 비꼬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제 연구 주제를 터무니없고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일본 역사 속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일본과 싸운 적국의 장군을 연구하느냐는 것이었죠. 심지어 어떤 교수는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면 학계에서 널 인정해줄 사람이 없을 거야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역사학자로서 진실을 탐구하는 일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연구하는 것이 금기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역사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연구하는 것 아닌가? 라는 제 질문에 교수님은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저에게 이순신은 패자의 역사일 뿐이라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동기들의 조롱도 계속됐습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그래서 네 이순신 장군이 일본 해군을 완전히 박살냈지? 같은 비아냥이 날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점차 제 열정과 결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는 불안이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저는 제가 읽었던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생각하며 무시와 조롱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스스로의 의심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일본에서 왜 이순신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본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나 사토 다카타로 같은 해군 영웅들이 비공식적으로는 이순신을 찬양했지만 공식적인 역사 속에서는 그의 이름이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순신을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자존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도 교수는 제 논문을 검토하길 꺼려했고 동기들 사이에서 저의 존재는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발표 수업에서 제 연구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발표 주제는 도고 헤이하치로가 존경한 이순신, 동아시아 해전사의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통해 이순신이 왜 도고와 같은 일본 해군 영웅들에게 존경받았는지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저는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긴장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발표를 들으러 온 교수들과 학생들의 표정에는 의심과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한번 어디 보자라는 태도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은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의 상징입니다. 저는 도고 헤이하치로가 왜 이순신을 존경했는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받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길이라는 것을.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정신이 비록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발표를 마친 후 저는 깊은 고독 속에서 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냉소와 비웃음이 따라왔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끝까지 버티는 자라는 그의 정신은 제게 계속해서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은 점점 더 큰 짐이 되어갔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조롱과 무시 속에서 혼자 싸워나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류이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를 부른 사람은 제 동기 중 한 명인 야마모토 아키라였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남들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기에 솔직히 그는 저에게 크게 관심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뭐지? 또 무슨 비꼬는 말을 하려는 건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자 아키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발표 꽤 인상 깊었어. 처음에는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키라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 그런데 솔직히 말할 용기가 없었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이 단순히 저를 비웃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키라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 사회 속에서 불편한 진실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 제가 반쯤 농담처럼 물었을 때 아키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너처럼 앞장서는 게 무서웠거든. 근데 내 발표를 듣고 생각했어. 나도 이제는 숨지 말아야겠다고. 그 말에 제 가슴속에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처럼 이순신에 매료된 사람이 또 있었던 겁니다. 고독 속에서 버티던 저에게 뜻밖의 동료가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키라와 저는 자주 만나 연구를 함께 했습니다. 서로가 겪었던 고난과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으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집은 작은 서점 집안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역사를 좋아했던 아키라는 일본의 해군사와 동아시아의 전쟁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이 이순신 장군에게까지 향한 것은 명량대첩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후였다고 합니다. 12척의 배로 300척을 이긴다고. 솔직히 말이 안 되지 않냐? 아키라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처음엔 나도 그랬어. 근데 연구할수록 그게 운이 아니라 이순신의 신념과 전략 덕분이란 걸 깨달았지. 아키라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철저한 준비와 두려움을 극복한 정신이야말로 그 전투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자료를 찾고 연구 방향을 설정해 나갔습니다. 학계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혼자가 아니란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아키라와 함께 연구실에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뒤적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너랑 나 이순신 장군에 완전 빠진 거 맞지? 아키라가 장난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팬클럽이지. 우리는 농담처럼 말을 주고받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전쟁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리더십과 정신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통해 혼자가 아니란 위로를 얻었고 서로의 연구를 통해 더 큰 열정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구가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 이순신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한국어나 중국어로 쓰여 있었고 일본 내에서 이순신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부족한 자료를 메우기 위해 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키라와 저는 한국의 역사연구소와 연락을 시도했고 곧 한 교수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들의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자료실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리치며 아키라와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아키라와 함께 한국의 역사연구소와 협력하게 된 이후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자료와 조언을 통해 이순신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논문과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은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러나 아키라와 저는 단순히 이메일로만 소통하기에는 직접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우리는 서울의 역사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인 교수님들은 우리의 열정에 놀라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깊이 이순신을 연구하는 학생들이 있다니 놀랍군요. 한 교수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명량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그 험난한 해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살은 여전히 강했고 거친 바람이 얼굴을 때리며 우리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명량에서의 경험 이후 우리는 한산도 대첩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객진 전략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순신이 일본 함대를 포위하는 데 사용한 하객진은 단순히 전술적인 배치가 아니라 상황과 지형을 철저히 이해한 전술적 통찰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과의 토론은 매우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과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순신이 부하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군사들과 같은 밥을 먹으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은 저와 아키라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연구소에서 만난 한 한국 교수님은 조선과 일본의 해군사가 교차하는 지점에 대해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사토 다카타로와 도고 헤이하치로가 이순신을 존경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리더십을 원했고 그 답을 이순신에게서 찾았던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간의 연구와 현장 탐방을 마친 우리는 노량해전의 현장에 섰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이 최후의 순간까지 싸우다 전사한 장소였습니다. 그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그의 마지막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끝까지 싸운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아키라와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순신의 정신이 단순히 한국인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유산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저와 아키라에게 단순한 연구를 넘어선 의미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과 철학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국경을 초월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역사 속에는 아픔과 갈등이 존재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키라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연구가 일본에서도 인정받게 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중요해.
이순신 장군도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걸. 아키라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오겠지.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돌아온 저와 아키라는 새로운 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 본 경험은 단순한 연구 이상의 의미를 안겨주었고, 우리는 그 감동과 배움을 논문과 발표를 통해 일본 학계에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높은 벽으로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첫날부터 지도 교수님께 연구 결과를 보고했을 때 그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냐? 교수님은 우리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이런 연구가 일본 학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일축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멋진 이야기를 듣고 왔는진 모르겠지만 일본에서 그건 그냥 낭만에 불과해. 그 말에 저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아키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연구한 건 낭만 때문이 아니야.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학술 발표 대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순신과 일본 해군 영웅들의 연관성을 통해 그가 왜 국경을 초월한 존경을 받아야 하는지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발표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표 초안을 완성할 때마다 교수님은 이건 일본의 시각에서 맞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아키라와 저는 그럴 때마다 더 깊이 토론하며 논리를 다듬고 자료를 보강했습니다. 드디어 발표 당일,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계의 거물들이 자리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회의와 냉소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키라와 저는 이순신의 리더십과 도고 헤이하치로가 그를 존경했던 이유를 논리적으로 풀어갔습니다. 이순신의 고난과 승리, 그리고 부하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도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교수님들과 청중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거운 분위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한 교수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이순신인가? 일본 해군 역사에도 훌륭한 리더들이 많지 않은가?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사란 승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패배를 통해 얻는 교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단순한 전쟁의 승패를 넘어 시대와 국경을 초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순신의 철학이 제 가슴속 깊이 새겨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약간의 술렁임이 일었고 그 분위기는 저희 발표에 영향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한 교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비록 모든 이들의 지지를 얻진 못했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발표 후 며칠이 지나고 저는 아키라와 함께 새로운 연구 계획을 세우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우리 발표에 대한 반응이 열광적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작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학과 내 일부 동기들은 여전히 냉소적이었지만 몇몇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순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다며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불편한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그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했을 때 여러 곳에서 거절의 통보가 돌아왔습니다. 이 주제는 우리 저널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명분은 이랬지만 사실 그들은 이순신에 대한 연구가 일본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키라와 저는 한국에서 함께 연구했던 교수님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 내에서만 우리의 연구가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리더십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서 빛을 발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문은 결국 한국제 해군사 저널의 게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 게재는 우리의 연구가 더 큰 무대에서 인정받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국제학계에서는
우리의 연구를 동아시아 해군 리더십의 중요한 사례로 평가하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무관심과 냉소가 이어졌지만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점차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아시아 해양 전략과 현대 해군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학회에서 우리의 연구가 주목을 받으며 발표 연사로 초청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과 전술이 어떻게 현대 해군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며 우리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단순한 학문적 도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는 것을. 컨퍼런스 당일 우리는 다시 한번 강단에 섰습니다. 이번엔 일본 학계가 아닌 전 세계에서 온 연구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우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의 리더십과 신념은 오늘날의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발표가 이어지자 청중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질문 세션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고 우리는 이순신의 리더십이 현대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한 해군 장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정말로 감동적이군요. 이처럼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순신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스며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꾸준히 연구를 이어갔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알리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에서의 저항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순신의 길을 따랐고 그 길 위에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순신의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화해와 이해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역사와 진실을 탐구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길이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